손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자, 뭔가 마지막에 뭔가 호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노래를 듣다 보니까. 자,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2배로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저번 주에 한 주 쉬었잖아요. 그 대신에 저 대신에 와준 사람이 우리 개그계 유승준, 네, 김영희 씨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유승준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 대신 또 잘 해줬는데, 김영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요즘에 왜 다운내나 봤더니 형 때문인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자기의 위치가 김일희의 땜빵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덕분에 저는 요즘 연말인데 또 따뜻하게 보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강의를 갔는데 1+1이 된 거예요. 강의를 하고 끝나고 또 하나가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다는 거 전해드리고, 자, 오늘 함께 이제 언제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함께 마무리해 주실 또 우리 두 분의 패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개인적으로 역시 그 강남 잡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해외 여행을 다니세요. 우리 오사춘기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루 빠지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자, 제 오른쪽에는 해외 여행을 당분간 10년 안에 갈 일이 없는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티가 나요? 국내 여행 조차도 잘 안 다니시는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뭐 해외 여행 갈 생각 없으시죠? 워낙 지금도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서. 네네네. 특히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술은 안 마셔도 네. 술자리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말에 한 3탕을 뛰었죠.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네. 술자리를 3탕을 뛰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술을 왜 그냥 개인적으로 안 드시는 거예요? 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술 안 그냥 먹기로? 분위기 맞추면서 한두 잔 정도 하긴 하는데 네. 예, 과거에 비하면 거의 숨 마시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술 담배를 이제 몸이 안 받는다고 건강 검진을 하면서 제 주변에도 이제 40대 초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검진하고 나서 애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뭐 어디가 식도가 안 좋다, 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서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겠다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오다가 맞아, 우리 야수님 보니까 딱 생각났는데, 야수님 그 손말 TV 있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잖아요, 올 때. 근데 그 지하철에 앉으신 어떤 여성분이 막 핸드폰을 보면서 몸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영상 통화로 수화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과학이 점점 발달될수록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막 인간미가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 더 예전보다 불편한 것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수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이 발달되는데 큰 혜택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손말 TV 좀 홍보 한번 해주세요. 말라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몇 명 됐어요? 구독자 2,187명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시간은 4,000시간 넘었어요? 아직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요? 예. 여러분들 손말 TV 구독 많이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했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손말 TV 안에서 예.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냥 잘 때 손말 TV 몇 개 쭉 누르고 주무세요. 좋은 생각이다. 한 100명 정도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4,000시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좀 재미가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우리 마차님 우리 김영희 씨 보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좀 까칠하지 않아요? 아니 성격이 좀 까칠한 성격인데 혁인이가. 네, 오셨으니까 네. 손님이니까. 네, 네, SBS 우차사는 네. 제가 암울했던 시절에 되게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왜 그때 막 그런 거예요. 그 몇 년도지 그게? 2004년도예요. 암울할 때네. 네, 2004년도. 그래서 그 뵙고 싶은 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네. 그날 되게 좋았어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2주 동안이구나. 별일 없었어요? 집회 계속 갔다 오셨어요? 네, 집회는 저번 주에 집회 여의도에서 했었고 네네. 이번 주에는 여의도 집회가 없어서 광화문에 갔죠. 아니 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또 정강훈 목사님이 저기 또 크리스마스 핑계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하고 만나고 왔다고.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 이야기를- 까불면 즉가 이게 뭡니까? 아무리 농담이라 그래도 이게 지금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지금 성경책에 다 지금 써 있는데 그래서 그 성대모사 똑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무 쇼킹한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잘 때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거를. 근데 되게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누구라도 그러니까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숨 막혀서 죽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아니 저분이 진짜 목사님을 해도 되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그런 분인데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다시 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성경책을 좀 제대로 읽으시고 다시 목사님이 거듭나기를 부활하시기를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19년 그래도 뭐 연말을 뭔가 좀 결산을 하는 의미로 2019년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핫 이슈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 없이 그냥 정할까요? 순서는 제가 점지했습니다. 점지했어요? 예지했어요? 1, 2, 3. 네, 알겠습니다. 김일이가 1번. 알겠습니다. 자, 2019년도 연예계 핫 이슈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항상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이 연말만 되면 이 시상식을 늘 봤었어요. 뭐 연예대상, 뭐 드라마, 뭐 왜냐면 봤던 이유가 나도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또 누가 상을 받나, 또 내가 활동하고 있던 우리 개그 프로에서 또 누가 상을 받나, 또 실제로 그 시상식에 간 적도 있었고, 뭐 타러 간 건 아니지만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구경하러 이렇게 갔던 적도 있었고, 뭐 가요계, 뭐 예전에는 뭐 10대 가수상 뭐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잘 보다가 최근 1, 2년 정도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뀐 거야. 나도. 내가 왜냐면 드라마를 예전보다 덜 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해주는 드라마를 좀 덜 보게 되고 오히려 막 넷플릭스라던가 미드라던가 아니면 뭐 TVN이나 OCN에서 하는 드라마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보다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연말에 하는 게 시상식 말고 재밌는 매체 미디어가 많아지니까 분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영화 채널 같은 것도. 그리고 대상을 줄 때 막 베스트 커플상 한 4커플 주고 막 인기상 막 4팀 주고 막 이러니까 상의 의미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요. 뭐 그냥 툭하면은 공동 수상이에요. 맞아요. 그럴 거면 모든 그 참가 그 방송 연예대상 한 명만 주고 나머지는 다 공동 우수상으로 주든가 뭘 나눠 가지고 뭐 귀찮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예인분들 그 약간 그 드레스 보는 맛도 있었는데, 근데 드라마나 이쪽에 방송국에서 하는 시상식에서는 그 여배우분들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입지는 않더라고요. 영화제에서는 뭔가 막 이슈도 내려고 막 많이 파인 거 이렇게 입고 오시기도 하시는데 일부러 막 어머나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일부러 테이프도 안 붙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엉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엉덩이 그 골 살짝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방송은 그거보다는 좀 이게 좀 젠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TV가 예전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시상식에 좀 맛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 연예계에 계속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간 더 담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언제 진출할지 모르니까 항상 그 제가 준비돼 있어야지. 더듬이를 딱 열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2019년도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도 이 연예계 몰라 정치 뉴스, 경제 뉴스에 밀려가지고 연예 뉴스가 사실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2019년도 안타까운 소식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많은 연예인분들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역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는데 배우 전미선 씨가 또 사망하셨고요. 근데 보니까 그 생전에 우울증이 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 그러니까 배우분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 배우들은 이 작품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몰입도가 정말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연기할 때 몰입도가. 그래서 우울한 작품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우울증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미선 씨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우울한 작품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좀 많다. 네, 인기가 되게 많으셨었어요. 그리고 저도 막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또 되게 되게 미인형 얼굴이시고 갖고 제가 좀 되게 좋아했던 배우셨는데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이스 코리아 출신의 가수 우혜미 씨도 사망하셨고 그다음에 설리의 사망 소식도 있었죠. 그래갖고 설리 사망 이후에 이제 악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악플,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이 악플이라는 거를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막 달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도 최근에 내가 영화 본 거 중에 진짜 이거는 그 천정명 씨 나왔던 영화 있어요. 그 보스의 얼굴인가? 뭐 보스의 두 얼굴인가 뭐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얼굴 없는 보스. 얼굴 없는 보스. 그래서 내가 이거 악플을 진짜 달려다가 참았어요. 천정명이 상처 받을까봐. 너무 재미가 없어. 진짜 참아야죠. 너무 충격이 컸어. 그냥 별점으로 1점 딱 주고. 네, 극장에서 개봉하자마자 IPTV에 뜨더라고. 한 3일. 내가 너무 충격이 받아. 아니 왜냐면은 보통 영화가 그래도 액션씬도 많이 기대를 하고 보거든요. 액션씬 막 기대하고 있는데 액션씬도 별로 없는 데다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부잣집 애가 조폭의 보스예요. 그거부터가 뭔가 말이 안 돼. 네. 근데 조폭의 보스인데 여자친구는 판사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황이. 근데 재판장에서 그 남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거, 판결 내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보면서. 그리고 부하들이 너무 의리가 있어. 너무 의리가 있으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 뭐 미화한다 그러잖아요. 조폭 얘기를. 근데 너무 미화하고 했는데 요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폭들도 진짜 요즘에 더 냉정해졌거든요. 옛날처럼 생계형이죠. 월급 주는 대로 찾아가지. 의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시대랑 안 맞았다. 그래서 내가 그 악플을 쓰고 싶은 걸 참았어요. 참았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만약에 있잖아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요즘에 예를 들어서 잠이 잘 안 오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뭔가 그냥 뭐 멍 때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 구하라 씨도 이제 세상을 좀 떠나서 많은 팬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신인 배우 차이나 씨도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 다 나이대들이 이 배우도 그렇고 아이돌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한 연예인분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기획사 대표분들이 좀 이거는 사실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경쟁의 최고의 그러니까 완전히 왕과 최고 거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 연예계거든요.
그러니까 스타가 되면 그 누구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대통령도 안 부러운 그런 위치도 올라가고요. 근데 안 풀릴 때는 저기 절 밑바닥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데뷔한 애가 어느 날 갔더니 뭐 국민 스타가 되어 있어. 시작은 나랑 같이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얘기인데 잘 견디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개그맨들은 그래도 조금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 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데 이 가수랑 이 배우 이쪽은 더 이게 극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사 대표분들이 이 돈 버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배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그런 교육도 조금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진영 씨가 새롭게 조명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약 사건이나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직까지는 JYP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좀 인성 교육을 시키죠. 예, 기업 가치 면에서는 뭐 YG나 SM이 훨씬 더 뭐 클지 몰라도 오랫동안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JYP가 뭐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저 박지령 씨가 이럴 수도 있어. 전속 계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살 시 위약금 100, 1000배. 그래갖고 그 농담이지만은 그 어쨌든 간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야, 이거는 진짜 이 타이틀에도 이렇게 나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버닝썬 게이트. 그 영화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시작은 국민들이 많이 아는데 끝에 어떻게 됐는지 거의 흐지부지 됐죠. 근데 이게 정말 정말 놀랍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그동안 뭐 경찰도 막 덮어줬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김상교 씨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분이 클럽에 갔어요. 근데 춤을 추다 보니까 그분 말로는 앞에 있는 애가 너무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춤을 췄는데 그쪽 일행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시비가 붙었다가 서로 이렇게 막 밀치고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 관리하는 애들이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냥 가세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안에서 폭행보다 서로 막 치고받고 한 것보다 밖에 나와서 그 관리하는 애한테 무지막지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약간 이 탐정의 눈이잖아요. 제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과하게 때렸을까? 내가 파고 들었죠.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내 추측이지만은 약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 같이 싸웠던 사람이. 근데 VIP인데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싸운 사람 둘이 같이 조사받잖아요. 싸웠다 그러면 폭행이면 둘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VIP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세게 때려서 걔를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걔랑 그냥 시비가 붙었는데 애한테 엄청 맞았기 때문에 애하고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거칠게 강하게 때리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데리고 가서 조사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상교 씨랑 원래 시비 붙었던 사람이 최순실 쪽 뭐 조카인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VIP 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걔네 매출 올려주는 고급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폭행 붙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정도는 쉽게 빼줄 거 아니에요. VIP인데 그죠? 뭐 마약도 그냥 뭐 집행유예로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과하게 때렸다는 거에서 제가 강한 의문을 가졌죠. 이상하다. 근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경찰이 이상하다. 경찰이 왜 나만 조사하냐. 뭐 경찰이 얘네들 경찰이 그 처세를 잘못하니까 계속 이 친구가 어필을 하면서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버링썬을 조사 보니까 갑자기 뭐 마약 얘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다가 보다가 승리가 나오고 결국 승리 단톡방에서 터진 거죠. 근데 이 연예계 사건만 봐도 근데 또 검찰하고 이런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 너무 재밌는 게 그 정준영 씨 핸드폰을 그러니까 정준영 씨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터진 건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지웠단 말이에요. 야, 다 지워. 이게 5달 내렸단 말이에요. 방에서 다 나가. 다 나가 했는데 정준영 씨만 안 나간 거야. 그게 너무 웃겨. 안 나간 거예요.
왜냐면 갖고 근데 사실은 바쁘다 보면 안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안 나갔어. 근데 복원을 했는데 정준영 씨 거에 다 나온 거야 영상이. 이거 뭐야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걸 누가 밝혔냐 했더니 그 포렌식 업체가 밝힌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업체가 밝혀서 이 사건을 해줬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을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정준영 씨가 그걸 와. 뭐 분실했다 그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맡긴 수리 업체에서 수리 과정에서 맞아. 포렌식을 해서 데이터 복원을 해보니까 너무 엄청난 자료들이 나와서 충격적인 거야.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거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범죄다. 그래서 이거 뭐 그 친고죄도 아니고 하니까 고발을 진행을 해야겠다 해서 그 변호사와 같이 진행한 거죠. 아 그래서 버닝썬의 승리가 그거였죠. 이사인가 뭐 영업. 예, 영업이사. 근데 처음에는 자기 거라 그랬어요. 자기는 바지 사장이 아니다 내 거다 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나는 그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지금 바꿨지. 살짝 발을 빼고 있고. 근데 놀라운 거는 승리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인데 승리 씨는 뭐 최근에 뭐 골프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꾸준히 활동하더라고요. 헬스장 얼마 전에 헬스는 라스베가스 아니고. 가가지고 뭐 도박하다가 양 사장이랑 같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못 건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강한 의문 하나 제시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승리 정도 되면 연예인 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단톡방이 연예인들하고 하는 방만 있었을까요? 아는 재벌가 2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자제분들하고 하는 단톡방은 없었을까요? 그죠? 그러면 승리가 예를 들어서 저 넣으면은 얘기할 사람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힘 있는 분들이 앞다퉈서 서로가 크로스! 우리 아들 살려야 돼! 크로스! 해가지고 서로 막 승리는 건들지 말아라 하지 않았을까? 이 추측을 합니다. 충분히 의심해볼만 하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뭐 6년 7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정준영 씨도 한 6년인가 받고 그거 받을 때 법정에서 펑펑 울었다고.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직접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항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승리는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맞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들도 좀 형을 낮춰줘야 얘네들도 입막음이 되지 않을까. 검찰 쪽에서 판사들이 이 생각을. 일단 저는 대한민국 사법을 신뢰를 안 합니다. 얼마든지 돈하고 이걸로 해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준 필리핀 수준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사태라고 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아간 연예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종훈 씨, 정준영 씨, 로이킴, 에디킴. 야, 앵콜킴만 살아남았어요. 앵콜킴만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에디킴은 왜요? 같이 뭐 써 있어요 여기 기사에. 단톡방 뭐 용준영 씨, 강인, 이철우, 이종현 뭐 이런 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좀 안타까운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 오빠도 있다. 에? 유리 오빠. 그쵸. 권모 씨. 근데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별로 안 좋은데도 들어간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승리라는 탑 연예인이 야 들어와 나랑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면 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더 들어가고 싶겠죠. 그쵸. 근데 갔더니 이런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얼떨결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좋아서 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하냐가 진짜 어려운데 그 중심에 있는 승리는 조사를 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연예인들은 다 지금 날아가 있는 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논란의 아이콘 빅뱅 얼룩진 4인조 빅뱅 얘기가 나오는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YG는 진짜 유독 특히 빅뱅은 멤버도 몇 명 없는데 다 크게 한 획을 걷던 한 해였었어요. 일단은 그 멤버 태양을 제외하고는 지드래곤, 탑, 대성 막 이들이 다 이제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 태양 씨는 결혼이 되게 큰 화제가 되잖아요. 결혼 누구랑 하죠? 민효린. 민효린 씨랑.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그 지드래곤은 일단 이게 있었어요. 뭐 예전에 뭐 대마 얘기도 있었지만은 먼저 그 특혜 논란이 있었어요. 군복무 중에서 1인실을 썼다. 오 진짜? 대령실에 입원을 했고 면회 등의 특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1인실? 군대 병원.
그러니까 거기선 특히잖아요. 나 군대에서 1인실 쓰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수술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무릎 수술하다가 12시 되니까 밥 먹으러 갔다 그러던데. 째놓고 나서 갔다 와서 다시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군대 그 사병들이 받는 의료 이게 그렇게 혜택이 세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배 아파서 근무실 가면 배에다 까짓기 발라준다고. 그런데 1인실을 쓰고 거기서 면회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군대에서는 주변에 또 뭐 다른 장병들과 같이 있으면 소란스럽고 뭐 혼란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탑은 대마초 피운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갖고 그 의무 경찰이었는데 그 직위가 해제돼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은 그 강남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이 그걸 운영을 했는데 성매매 알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유흥주점 운영한 거예요. 당연히 대성은 난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자기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근데 워낙 유명한 룸이었다. 근데 그건 이렇게 나경원 의원도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건물주인 업체 건물주인 그 건물의 지하에 노래방. 그러니까 뭐 일종 신고돼 있는 그러니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노래방이 항시 있다. 대기. 그러면 나는 이거는 진짜 이 얘기는 주변에 몇 명한테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성이 이걸 알고 있냐 없냐를 대성도 저 가게에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목격한 사람들이든 누구든 알 거란 말이에요. 아예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대성한테는 그래서 12억 추가로 이제 좀 뭐 그 지방세 중과 세분이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이게 또 경찰이 봐주지 않았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커플들은 커플이 지금 송송 커플 보다 보니까 커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돼도 이 사람들이 필리핀 가잖아요. 난립니다. 지금도 난리가 나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화하세요. 외국에서 잘 법 지켜준 대로. 자, 할 게 많았는데 그다음에 뭐 짧게 할게요. 송송 커플 이혼. 네, 하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고, 안구 커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재열 구혜선 커플도 뭐 이혼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방탄소년단 가요계의 한 획을 걷던 한 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뭐 많은 게 있는데 김건모 씨 미투 사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프로듀서 101 그 조작 의혹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스트롯 전성시대입니다. 미스트롯 가이니어라가 지금 그 트로트 가수 전체적으로 몸값을 올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90년대 인기 가수에 대한 향수가 폭발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양준일 씨, 태사자, 에지원이 그 슈가맨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다시 사랑을 받는 또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팽수 전성시대. 팽수가 좀 달력도 만든다고 하고 뭐 전성시대가 됐는데, 선배님들 2019년도 연예계 대충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 핫 이슈. 그 1위 씨가 지난번 시간에 연예계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새날에서 정말 소외받고 있는 이런 분야 하나를 딱 선정해서 과학계 이슈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학계 이슈. 유독 우리 새날에서는 이 과학 뉴스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짧은 시간 동안 2019년도에 제가 주목해서 봤던 과학계 뉴스.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에 인수가 됐잖아요. 4조인가요? 5조인가요? 4조 7천억, 뭐 4조 8천억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 게르만 민족이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대는데, 그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배달업, 그러니까 요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시작하는 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자유롭게 그렇게 자기가 구상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증시 규모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은 좀 체력이 약한 편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자본을 공급해주는 기관이나 투자자들 중에 글로벌 투자자만큼의 어떤 네트워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최소한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크게는 2분의 1을 차지한다는 아시아 시장만 놓고 봐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신뢰감을 제공했던 그 독일계 자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그 회사가 창립 때부터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던 일종의 그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요식업을 중심으로 항상 그 컨셉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확장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는 그 독일계 회사밖에 없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5조 줄게. 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스타트업에 그 정도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아직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현재, 그러니까 평가 가치가 5조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실적을 그렇게 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걔네가 돈을 그거 주고 사간 거 아니에요? 예. 5조란 4조 얼마를 죽은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 가격을 그만큼 쳐준 거잖아요. 4조 단위라는 액수를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인데, 우리 배달하는 어플 플랫폼 하나가 그 정도 부가가치를 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평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 대상자가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해서 평가하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 시선이 너무,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봤던 과학계 뉴스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만드는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스페이스X라는 그 우주선 만드는 회사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도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X가 추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화성에 이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우주 비행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데, 나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제 그 일회용 로켓이 아니라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서 그 유인 우주선까지 이제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아파트만한 로켓에다가 이제 자동차 한 대만한 캡슐 하나 올려가지고 이제 우주에 띄우면 아파트 전체를 버리잖아요. 그 로켓에 올라갔던 그걸.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스페이스X가 계속 개발을 해서 나사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이 여러 번 성공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용되는 그 연료가 폭발 위험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에서 설계한 그런 굉장히 큰 거대 로켓이 사람이 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내년 정도에는 사람을 태워서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는 해요. 그동안 이제 연료
개통에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기술로 이제 해결할 건가를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방법이 있었고 나사에서는 그 방법을 반대했는데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그 방법 말고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딱 이렇게 접점이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대로 한번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페이스X에서 이제 목표는 나사하고 거래해가지고 이게 우주 관광객 태워서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화성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화성에 갔을 때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3D 프린팅 기술이 거기 들어가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런 거 있죠. 건축물 짓는데 다 3D 근데 프린팅 그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벌써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고 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에 어떤 장비를 탑재해가지고 올리는 건 다 비용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게 화성하고 지구 사이에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몇 분, 뭐 한 시간인가 몇 분 뭐 시차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통신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죠. 만약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나면 거기는 완전히 지구와 상관없는 하루에 2번 통신하면서 뭐 전보 치듯이 통신하는 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지구가 싫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굳이 연락을 해야 되나 지구 사람들하고? 지구가 싫어서 간 거, 지구가 싫어가지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아 여기서 생각해보니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정리하고 꼴 보기 싫어, 더 이상 지구 살기 싫어. 그래서 딱 넘어갔잖아요. 거기랑 적응해야지.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싫어서 가는 것과 궁금해서 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거기가 통신 장비까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해법을 만들어냈냐면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스타링크가 뭐냐면 뭐 지금은 이제 게임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 그 스페이스X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는 지구 근처에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지구를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지구적 규모의 와이파이 망을 그대로 화성하고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테나가 지구 지표면에 있을 때와 지구 지표면에서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하고 통신할 때의 효율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화성하고 지구하고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인공위성 40개인가 60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5월 달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12,000개 인공위성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떠 있는 인공위성 전체 다 합쳐도 3,50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처음 버려진 인공위성까지 싹 다 합쳐도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쓰레기 겁나 많겠네요. 그러니까 숫자만 들으면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지구가 크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12,000개로 발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쏘아 올렸거든요. 지금은 100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필요한 인공위성의 숫자가 4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돈을 대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구글이 돈이 많은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회사는 아니겠죠. 구글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풍선 같은 걸 전 지구상에 한 높이 한 50km에서 100km 사이에 띄워가지고 맞아. 그 인도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인도에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아프리카 열기구에다가 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무료로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 좀 확장해서 전 지구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와이파이 시스템을 보급하겠다라고 이제 구글이 그걸 시작했었어요. 대신에 데이터 수집은 내가 다 내 거. 그렇지. 그러겠네. 그래서 그렇게 구글이 그걸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신문 기사에서 사라졌는데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돈을 대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케일도 다르지만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방금 마차님이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스타벅스 회원 아이디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어떤 메뉴를 먹고 얼마만큼 머물고 어떤 그 사이트를 탐색하는지를 그 익명으로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나중에는 자본화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에서 시작해서 스타링크까지 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기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직까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꼭 돌아봐야 되는 게 이제 기술 관점에서는 노벨상 같은 거 있잖아요. 노벨 의학상, 뭐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건 이제 신문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문 뉴스에 나오지 않는 기술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들여다볼 때 좋은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벨상.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연구를 한 사람들한테 최고네. 정말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했을까 싶은 그런 사람한테 수여하는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는데 왠지 영국 사람이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새한테 기저귀 채워주는 거 연구하신 분도 있었어요. 새똥 안 떨어지게 한다고.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그 노벨상 받은 사람 의학상이 만약에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면 질병과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수집한 학자. 근데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피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이제 반영된 연구죠. 이탈리아에서는 신토부리 개념. 그러니까 이탈리아산 원재료로 피자를 만들면 질병과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그 김치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만병통치약. 예. 그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김치를 먹으면 뭐 장 건강해진다. 김치를 이게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 연구할 때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피자엔 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수명이 뭐 길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 그리고 사실은 그 장수 마을이 일본에 많잖아요. 일본에. 불가리스도 아니고. 그리고 생물학상, 이그 노벨상 생물학상 받은 게 죽은 자석화된 죽은 바퀴벌레와 살아 있으면서 자석화된 바퀴벌레의 행동 패턴이 다르다. 죽은 애랑 살아있는 애랑 어떻게 행동 패턴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애는 가만히 있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죽은 애는 가만히 있고 살아있는 애는 움직이고 다르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국제 공동 연구였다는 거. 싱가포르, 중국, 호주, 폴란드, 미국, 불가리아 공동 연구였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어떤 다른 이론이 숨어 있을 것 같잖아요. 정부 지원을 많이 땡긴 것 같네. 최고네. 거기도 뭔가 뭐 대통령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막 이상한데 로봇 물고기처럼 막 좀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부학상이 프랑스 우체부가 발가벗었을 때와 제복을 입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성기의 온도 차를 측정한 프랑스 학자가 있답니다. 꼭 우체부여야 해? 네. 꼭 남자로 실험해야 되나요? 꼭 남자로 실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발가벗었을 때와 제복을 입고 있을 때 성기의 온도 차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그 온도 차이를 측정해냈다는 거죠. 대단하네. 아니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런 측정 나도 하고 싶어. 나는 근데 대상군을 다 여성분으로 해가지고 남자로 실험하고 싶진 않아요. 예산만 많으면 하고 싶어. 예. 그리고 경제학상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어느 국가의 지폐가 위험한 박테리아를 옮기는데 가장 뛰어난가를 연구한
터키, 네덜란드, 독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동전이나 이게 제일 더러운가? 이 사람들의 결과로는 루마니아의 레아와 미국 달러가 가장 박테리아를 잘 옮긴다고 합니다. 그게 뭐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종이 그 자체의 재질 때문인가? 글쎄요, 뭐 그 이야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 달러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다른 통계가 있죠. 90% 이상의, 그러니까 100장 중에 98장에서는 마약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와. 야, 그거 아까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말아가지고 존에다가 말아서 막 코로 막 이렇게 코카인 같은 거. 그러니까 지폐는 빨아들이고. 손을 안 대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쓰잖아요. 지폐 다 카드로 하고. 그렇죠. 거의 많아졌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얘기가 있던데 내년부터 동전이 없어지나요? 동전을 뭐 카드에 적립해주는 뭐 이런 얘기가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동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 사실 화폐 자체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상, 이그 노벨상 평화상이 가려운 곳을 긁는 행동으로 인한 만족감을 이제 수치로 측정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그 가려움증으로 한 6개월 고생해 보니까 이거를 긁으면 긁을수록 행복해요? 그 환희가 생겨. 그러니까 안 긁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 긁을 때 긁는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족감 때문에 평화상을 줬다는 거.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어쩔 그렇죠. 수 없죠. 그리고 그 심리학상. 그럼 나도 하나 받아야겠다. 내년에는 코로 흡였을 때 만족감. 코 팠을 때 만족감. 나도 연구하면 되잖아요. 책도 있습니다. 프랑스 학자가 쓴 책인데 코파기의 기술이라고. 프랑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연구해갖고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몇인지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도표로만. 다른 사람한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코파기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코딱지로 이제 그 동그란 걸 만들 때 그게 어느 선으로 만들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면 축구공만하게 만들려면 몇 명이 파서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 좀 지저분하게 하지 말자고. 노벨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그 노벨상. 이그 노벨상. 마지막으로 심리학상. 펜을 입안에 물고 있을 때 웃는 모양이 되잖아요. 이 웃음이 행위자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 심리학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우울하고 너무 웃을 일이 없다. 그럼 볼펜을 입에 물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물게 되면은 입술을 다물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되나 보죠, 이렇게. 그리고 생식학상도 있는데 이게 우표를 성기에 붙이고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떨어져 있으면 자는 동안 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한 것이다. 라는 이제 건강 측정법을 발견한 사람. 그걸 꼭 우표로 해야 돼? 몰라요. 참 특이하네. 이런 연구들에 자신의 노력과 이 시간을 들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에 더 각자 하던 일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그 노벨상이라도 받는단 말입니다. 마지막이 훈훈하네요. 마지막이. 네, 2019년 하디스 정리 이번 주 마차 편입니다. 저는 앞에 이제 두 분이 2019년 하디스 연예계 정리해 주셨고 과학계 정리해 주셔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올해 들어서 사실 시상식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한 드라마가 상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는 대박 드라마는 무조건 하반기에 만들려고. 그래서 1, 2월에 오픈한 드라마가 좀 안타까운 결과를 낼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친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암투병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 폐암 나는 그 친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면서 야 나보고 암이라는데 이게 말이 돼? 이제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부인과 쪽에 암이 있어가지고 근데 남들은 투병을 하면은
몸무게가 좀 빠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랑 체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빠졌을 때가 한 43kg 정도였어요. 보통은 45kg 정도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몸무게가 빠지지도 않고 조금 피곤한 거 말고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시키는 항암을 하지 않을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난 들어보니까 나도 그럴 것 같은 거야. 아픈데 내가 지금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항암을 해가지고 막 머리 빠지고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싫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는 애초에 걔는 이제 항암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알아본 게 일본의 중입자 치료를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프랑스에 유학 와 있는 카이스트 학생애가 저한테 누나 하고 부르는 애가 있었는데 누나 나랑 이거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게 중입자 치료 이 패키지였어요. 그래서 이 중입자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이태리나 독일로 중입자 치료를 오는데 중입자 치료요? 중입자 치료 오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올 때 거의 1억 정도 쓰고 가요. 그러니까 환자 본인과 보호자 같이 와야 되고 통역 대동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숙소도 잡아주고 막 이제 이런 거였는데 나는 못한다. 그래서 손 뗀 거였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 뭐 연대에서 뭘 시작을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작년 중반까지 들었었는데 후에 내 친구가 암투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입자 치료를 병원에서 권하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카페에서 일본에 가서 중입자 치료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왜 종편에서 암보험 광고할 때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중입자 치료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돈 많이 쓰셨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달 동안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한 1억 정도 썼어요. 그럼 1억을 썼으면 사실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딱 한국에 와서 나랑 같이 뭐 큰 대형 병원에 가가지고 결과를 이제 이전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의사 자체가 일본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것을 좀 약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근데 왜 여기 와서 결과를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렇잖아. 얘기를 안 하고 결과만 갖고 비교를 하면 되지. 근데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언니라고 부르는데 사실 몇 달 차이 안 나긴 하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저는 가장 많이 친했고 그런 언니였는데 암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나온 날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치료를 안 받고 다시 병원에 오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했냐가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서 언니가 상담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간호사가 앉아 있는데 이쪽에 앉아서 타이핑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른 간호사들끼리 막 채팅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막 약간 비웃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일본에서 하고 왔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주질 않는 거더라고. 근데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왜 마치 요새 그 허경영 씨한테 내 눈을 바라봐 치료 받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투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라도 하려고 그래서 뭐 강화제, 구충제도 왜 맞아. 먹겠어요, 사람들이. 구충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뭐라도 하고 나 어차피 말기인데 뭐 어.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아무 기회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이 부인과 쪽 암은 치료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부인과 쪽 치료보다는 이게 제가 여기서 놀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 그 어떤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병원에 가서 암이 발견이 됐는데 어디에 딴 데 전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암이 발견한 부분만 보지 다른 데를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간 때문에 근데 얘네 집안이 원래 간이 안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간 조심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건데 저는 그냥 아무런 그런 내역이 없는 집안에서 크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건강 염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간이 약하니까
간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너무 놀란 거야. 그 친구가 6개월을 혼자 투병하다가 그때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투병을 할 때는 항암을 안 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 몰랐구나. 몸무게가 살짝 빠졌다까지만 엄마가 인지를 했지 투병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게 정말 그 의료 쇼핑을 얘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병원도 가고 강남 세브란스, 삼성병원, 그다음 아산병원 다 갔다고,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본인이 의사들 양력까지 다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걸 하려고. 왜냐면 원래 이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공부를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진짜 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서 관심 있는 거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요즘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의사들도 환자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맞아, 갖고 있다 맞아.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치료법이 맞다 아니다. 간암이 됐는데 이제는 엄마도 다 알게 됐고, 이제 원래 그 전에 무슨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한 달 뭐 치료를 받는다, 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할 때 집에다가는 유럽 여행 간다고 뻥을 치고 그 병원 앞에다가 원룸을 얻어가지고 한 달을 거기서 지낸 거예요. 동생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간암으로 가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거기가 걔랑 여동생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가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얘가 모든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너 그냥 독립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차마 자기가 집에서 나와버리면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못 나오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암이라고 걸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어차피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울고불고 하는 게 싫다 그래서 말을 안 했었는데 얘가 간암이 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간암에서 폐로 전이가 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3개가 된 거잖아. 그때부터 약간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러다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는 뭐 얘가 한 올해 초까지 계속 반포에서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할 때만 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올해 제가 8월에 봤을 때 자기가 이제 내가 집이 분당이었는데 멀리까지 못 나가니까 네가 집으로 올래? 이래서 갔는데 막상 딱 갔더니 일단 복수가 찼다가 한번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투병을 할 때 그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원래 그 전달에 봤을 때는 몸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한 1-2kg 빠진 거 말고 계속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으면서 야 내가 아프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희희덕거리면서 맛있는 걸 먹고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봤을 때 항암 치료를 딱 시작을 하고 났더니 머리가 싹 빠져 있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뼈밖에 안 남아 있어. 근데 얼굴은 너무 멀쩡해서 금방 낫겠다. 이거 뭐 너 이렇게 잘 버티는데 안 낫겠냐고. 그리고 의사들도 했던 이야기들 막 해줬는데 그때 걔가 뭐라 그랬냐면 야 병원에서 나보고 3개월 남았대. 이게 말이 돼? 근데 나는 좀 쿵 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슬픈 그런 걸 내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요즘 의사하기 쉬워? 이러면서 근데 그때만 해도 내 친구는 내가 온다고 하니까 아파트 상가에 가서 초코 케이크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 주려고 챙겨놓고 막 이 정도까지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랑 그날 헤어질 때도 자기가 자꾸 살이 빠지니까 발이 너무 안 예뻐진다고 네일샵 가가지고 이걸 관리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너무 잘 버티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우리 또래에 투병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구나를 약간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 그 하이모 같은 경우에 꼭 남자들이 탈모가 돼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투병하는 사람들도 많이 맞아요. 쓰는데 이만큼 긴 머리를 가발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발이 가장 비싼 게 160만 원대 라인이라는 거야. 제일 비싼 거를 맞췄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가발이 있어도 그걸 쓰고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갈 일이 없는데 병원 안에서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건 약간 자기 만족인 것 같기도 해요. 쓸 수는 없지만 누구 병문안 왔을 때 그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내가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계속 그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앞으로 나갈 일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게 필요해라는 건 내 삶을 놨다는 뜻이거든요.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 나가면 써야지 하고 그러니까 사는 나중에 거구나.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나오면 이거 제일 먼저 이걸 쓰고 나가야지 하는 그런 계획의 일부로 이제 장만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너 이렇게 얼굴은 괜찮으니까 우리 한
가을쯤 되면은 정샘물을 1:1 레슨을 받으러 가자. 이제 이걸 짠 거예요. 메이크업 나는 아티스트. 메이크업 이거를 내가 이걸 알았는데 내가 언니랑 같이 가야겠어. 인제 막 이래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다음에 언니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근데 난 그때마다 내가 되게 참 항암 치료를 우습게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얘가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갔다 오고 난 한 다음 달부터 계속 인제 나는 뭐 보러 가고 싶지만 그게 본인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나만 보러 가고 싶은 게 아닐 테니까 다른 친구들도 막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해외에서 지가 이뻐하던 조카들 막 가족들 오면은 또 운전하고 데리고 가서 롯데월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되게 피곤한데 아까 거기서 계속 입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네, 거예요? 집에서 받고 진료를? 막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라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자로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한 10월 이후부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문자를 보냈지. "언니 이러다가 겨울 되겠어. 우리 정샘물 언제 가?" 이런 것도 보내고 "반포에 언니 없이 혼자 오니까 재미가 없다. 빨리 나와라." 인제 막 이렇게 보내다가 한 1 주일쯤 답이 없어서 내가 걔 동생한테 "지선이 언니가 답장이 없는데 너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 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답장이 왔는데 "네. 지금 6차 항암 끝나고 언니가 좀 지쳐 가지고 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속으로 1 주일간 막 나쁜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그건 아니구나.' 싶어 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인제 겨울이 됐는데 "언제 나을 거냐. 나는 정샘물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씩 그렇게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11월 30일 날 집회를 하고 나서 내 그 동생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언니 지금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늦어 가지고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문자를 새벽에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날 밤이 너무 긴 거예요. 막 얘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언니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인가? 좋아졌다라고 하면 언니가 직접 이야기를 했을 텐데 뭔지 설마 아니겠지라면서 했는데 그다음날 아침에 딱 전화가 왔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를 그러니까 자기 친언니를 2 주일 전에 병원에서 보냈어요."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2주 동안 그러면 나는 혼자 그냥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약간 그 순간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안 알렸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언니랑 인제 성당에서부터 오래 친구였는데 그 언니가 성당에서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 학부형들이며 뭐며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성당 사람들한테 연락을 다 안 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하기가 싫어 아 가지고. 싫어서. 근데 그 어머님 어머님 심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성질을 낼 수는 없잖아. 내가 뻔히 내가 그렇죠. 친하게 지내는 줄 알고 동생도 나랑 친하게 지내는 줄 다 아는데 연락 못 했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갑자기 막 너무 엊그저께 봤던 사람이랑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얘가 갑자기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이게 물론 펑펑 울기도 했지만 그 분당 스카이캐슬이라고 거기에 인제 "거기 모셨으니깐 언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스카이캐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셔틀버스 타고 막 가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웬만한 연예인들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일단 앞에 들어가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몇 층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갔는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고 애기들도 정말 많고 그런 거예요. 납골당을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사고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꼭 나이가 들어서만 죽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인제 거기 너무 허무한 거야. 그냥 항아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는 거야.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나랑 맨날 같이 살던 사람이고 그러면 더 와 닿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문자로 보고 1 년에 그러니까 만나는 것보다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잖아요. 전화하면 그냥 전화 받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아니
그 항아리에 들어있다는 게 너무 계속해서 어이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사진을 보는데도 계속해서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언니가 여기 왜 있어? 계속 이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문화권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있지만,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은 없어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슬프다 저렇게 슬프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닫다 보면 내가 남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이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조심하기 위해서 그냥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그러니까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뭐 드라마에서나 봤던 납골당 이렇게 층층이 쫙 있잖아. 유리 벽면에 내 키에서 딱 잘 보이는 데가 가장 로얄층. 네, 그게 제일 비싸요. 근데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게 딱 가격표가 방마다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이 950만 원인 거야. 난 영구 임대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평생 그냥 안치할 수 있는 게 이제 950만 원인 거예요.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 뭐 100년, 200년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최고일걸요?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95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900, 850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죽어서도 돈이 없으면은 막 이런 거야? 이 현타가 오고 거기에 관리비 한 달에 5만 원씩. 그거를 매달 내는 거예요? 또 관리비가? 맞나? 한 달에 5만 원인 거야. 보통 선물로 내죠. 1년에 5만 원인가? 아무튼 그러면은 그걸 5년치를 선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조화를 못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납골 옆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는 걸 많이 하는데, 그걸 조화는 안 되고 1층에서 파는 생화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손바닥만한 생화를 만들어서 팔긴 팔아요. 근데 그거를 다 붙이고 가면 생화가 시들 때쯤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관리비를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고 일을 또 하면서 이렇게 또 거기는 또 그렇게 됐구나. 그냥 그때는 막 경황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고 나면은 좀 허무한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저는 병원 갈 때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병원 가 보면은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 보면은 막 호수 끼고 계시고 막 이거 보면은 나는 아직은 건강하니까 이제 먹고 살 거 생각하고 뭐 조금이라도 더 잘 될 거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프고 나면은 그런 게 진짜 맞아요.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덧없어. 예. 막 살아도 될 것 같고 그냥 저축할 필요 없어. 오늘부터 막 써.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그게 참 명언이잖아요. 죽음은 최고의 발명품이다. 예.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일을 지금 해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용기도 나긴 나요. 내일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내일 죽는다 그러면 진짜 오늘 하루 뭐 먹고 싶은 거부터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좀 감정이 좀 많이 좀 추스러지셨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반포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갔을 때 납골당에 이제 사진만 있는 거죠. 사진은 그냥 조그맣게 넣어놨고.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한 납골당에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핸드폰 동영상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갔을 때 플레이 딱 하면 안녕 저 누구예요 하고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올리고 싶은 영상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저로 치면 예전에 뭐 개그했던 영상부터 해갖고 나의 일대기를 1시간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던 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사진 한 장 딱 있고 항아리 말 그대로 항아리만 보고 오다 보니까 느낌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혹시 납골당 하실 분들 있으면 좀 동영상을 나는 그럼 유튜브 틀어줘. 난 유튜브 틀 거예요. 나도. 난 내가 만들고 싶어. 나는 수목장.
아니면 수목장이 깔끔하다. 굳이 꼭 납골당에만 해야 되나? 내가 땅 좀 넓은 데 사갖고 관리만 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옆에서 쉬면서. 누가? 제가 최초로 납골과 펜션을 합쳐서 납골당 펜션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열심히 살기로 네.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프신 분들의 건강이 최고지만 또 살아 계신 분들은 또 현실에 있는 문제가 또 뭐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히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내일이 제일 큰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2019년도가 이제 전으로 가면서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뭐, 자, 별의별 사건. 사실 나는 두 분이 이제 뭐 정치 경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걸 하도 평상시에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지치셨나봐. 이제 안 하시고 오히려 다른 얘기, 뭐 개인의 뭐 2019년 핫 이슈, 뭐 과학의 핫 이슈, 뭐 제가 관심 있는 연예계 핫 이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전 연말이 되면 이제 개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항상 2019년도 나한테 의미 있었던 일들, 내가 처음 해봤던 일들, 처음 알게 된 사람,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잘못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랑 안 하고 맞이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2019년도 이게 좀 본인의 그거 좀 정리도 하시고, 또 2020년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정리해 보시면 한 해를 새로 맞이하는데 조금 더 준비하고 맞는 그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아직까지도 우리 새가 날아든다 유튜브에서 구독을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또 좋아요를 찍어줘야 노출이 많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 계속 해주시고, 우리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2020년에도 여러분들 변함없는 사랑 계속해서 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